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 11회 사례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1회의 시험 주제는 전세권하고 유치권이죠. 자, 문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X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건물이 있는데 이 X 건물에 대해서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이 1억이었고요. 전세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은 전세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2009년 8월 1일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의 만료는 2015년 4월 30일 날이죠. 2015년 4월 30일 날 전세 기간이 종료해서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겠죠, 이날. 자, 그 다음에 2011년 8월 1일 병은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제 병이 을에게 채권을 갖고 있고요.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요.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에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8월 1일 날 전세권 저당권 설정에 부기등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병이 을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4월 30일 날이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와 동일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 병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용익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면은 이 전세권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용익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담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병은 더 이상 전세권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지만은 이 전세권이 소멸하는 대신에 을이 취득하게 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 을이 취득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병은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죠.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자신이 전세권 저당권자임을 증명해서,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제 압류 및 추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추심 채권자가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추심금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이제 배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다시 배당 요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채무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또 배당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상 대위를 통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배당 요구하는 방법으로 병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부 명령이나 전부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그 전적으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병에게 전세금 채권을 귀속시키는 것이니까 당연히 병은 우선적인 만족을 얻는 건데, 이 추심 명령 같은 경우나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추심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추심권자한테 그 추심금이 귀속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우선 변제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추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압류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금을 공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배당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병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죠. 전세권 저당권자니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전세기간 존속 중인 2012년 8월 1일 갑은 을에게 전세기간 만료 전일을 변제기로 하여,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에게 변제한 것은 이제 변제기라고 하는 거는 만료 전날이니까 2015년 4월 29일 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변제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고요.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4월 29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세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병은 전세권 저당권에 대한 물상 대위권 행사로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다음에 갑을 상대로 해서 전부금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겁니다. 병의 청구에 대해서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하는 주장을 한 거였죠. 자, 이 경우에 이제 그 대여금 채권과 그 다음에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상계할 수 있겠는가? 이제 전부 명령을 받아서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전부 명령을 받아서 병이 이 전부금, 전세금 반환 채권에 해당하는 전부금을 청구했을 때 갑이 대여금 반환 채권과 이거를 상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상계하기 위한 요건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일단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이제 자동채권, 이제 갑이 상계하는 거니까 자동채권, 반대채권을 이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순히 그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변제기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같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른 경우, 같거나 빠른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하루 더 빠르죠. 하지만은 이 사안에서는 이제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예요?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발생 시점이 2012년 8월 1일 날이죠. 2012년 8월 1일 날 대여금 채권이 발생을 했죠. 즉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예요?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이후에 대여금 채권이 발생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죠. 변제기 요건은 충족을 시키는데, 첫 번째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대여금 채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갑은 상계양변을 할 수 없고요.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 있다면은 그 전부금 청구에 대해서 갑은 병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청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죠. 청구 인용이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을은 병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전세권 저당권을 말소하였다라고, 을이 병한테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전세권 저당권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 저당권을 말소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말소를 한 상태에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갑과 을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이제 2015년 4월 30일까지인데 그 전에 전세권을 이제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하느냐. 2010년 7월 1일 날 합의 해지합니다. 합의 해지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 8월 1일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A에게 양도를 합니다.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을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이제 정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 정에게 양도.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정에게 전세권 이전에 부기등기는 맞춰 주었지만 을은 정에게 전세권 이전에 부기등기는 맞춰 주었지만 지금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거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이 담보 물건으로서의 전세권. 담보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이 남아 있으니까 이 권리를 이제 이 전세권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이제 양도를 했겠죠, 정에게. 자, 그런데 채권 양도, 병한테 채무자인 갑에게 이제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정에게 전세권 이전에 부기등기만 해줬어요. 전세권 이전에 부기등기만을 마치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쟁점 정리에서 설명했지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 담보물권인 전세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요건과 그 다음에 전세권 양도의 요건, 그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와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의 대항 요건을 각각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세권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을의 채권자인 무는 을의 갑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전세권부 전세금 반환 채권이 되겠죠. 담보권이 붙어 있는 상태로서 이제 무가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 및 전부 명령이 확정된 시점은 갑에게 송달된 시점이 되겠죠. 2010년 9월 10일 갑에게 송달되어서 확정이 됩니다. 이 날짜에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아직 정은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2010년 10월 1일 날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변제를 합니다. 자, 전세금을 변제했을 때 무의 전세금, 전부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여부를 이제 묻는 거죠. 전부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여부를 묻는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인 정이 우선하느냐, 이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집행 채권자인 무가 우선하느냐라고 하는 채권 양도와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압류 및 전부 명령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자,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무의 압류 및 전부 명령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2010년 9월 1일 날이고 정은 아직까지 대항 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전세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다고 해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정은 일단 채권 양도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채권 양도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그 채권 자체가
압류 및 전부 되었다면은 그럼 당연히 압류 및 전부 채권자가 더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변제했더라도 역시 전부금 청구에 대해서 이제 인용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갑은 무에게 전부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갑은 무에게 전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요 관련된 판례를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해설서를 한번 보면 됩니다. 해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인 거죠.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 물권적인 성격과 담보 물권적인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이 설정되면 그 전세권은 전세권 존속기간 동안에는 용익 물권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담보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인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 물권적인 권능의 범위 내에서는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 설정 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할 것인데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줄을 쳐보면서 읽겠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그러면은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 물권적인 권능의 범위 내에서는 전세금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 설정 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전세권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 물권인 이제 전세권은 소멸하고 담보 물권적 권능만이 남은 전세권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과 함께 이를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이 담보 물권적인 권능만 남은 전세권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 반환 채권의 압류 및 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 보증금 전세금 이제 전세 보증금 이제 뭐 보통 전세 보증금이라고 쓰지만 어쨌든 전세금이 되겠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었을 때 채권 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우선하느냐 그 다음에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통지가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집행채권자와 그 다음에 채권 양수인 간의 우애를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위 전세권 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의 신청 서류에 관할 등기소에 일부인이 찍혀있다 할지라도 피관양 건설 명의의 부동산 임차권 양도 승인원과 같이 제출되어 등기소의 일부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그러니까 이전에 부기 등기, 전세권 이전에 부기 등기 신청이 있다고 해서 요건 여러분들 이제 보통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전세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있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가 갑에게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인 정이 더 우선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지 않고 갑은 다시 무에게 전세금을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을이 정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것까지는 동일하죠. 근데 이제
양도한 다음에 양도 사실을 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정한테 양도하고 양도 통지를 합니다. 양도 통지를 합니다. 하지만은 전세권 이전을 위한 부기 등기는 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전세권 이전을 위한 부기 등기는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합니다. 즉 전세권이 있는데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전세권, 담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더 이상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앞에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 물권인데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피담보 채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피담보 채권이 없는 담보 물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부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전세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양도 통지가 있었고 전세권은 별도로 같이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2010년 8월 10일 을은 갑에게 X 건물을 반환하였습니다. 2010년 8월 10일 2010년 8월 10일 을이 갑에게 X를 반환하게 됩니다. X를 반환하였고 전세권이 말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을의 채권자인 기는 전세권을 가압류하였고 2010년 9월 1일 전세권 가압류의 부기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자, 그 을의 채권자인 기가 이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부기 등기를 하게 돼요. 자, 부기 등기를 하고 이제 부기 등기가 마쳐졌는데요. 이제 갑은 을을 상대로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기를 상대로 전세권의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전세권이 소멸했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그 다음에 기를 상대로 해서 가압류의 부기 등기가 있었으니까 이 가압류 부기 등기자에 대해서 전세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게 되면 결국 가압류 부기 등기도 말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기를 상대로 해서 전세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기가 한 이제 가압류 부기 등기는 유효한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죠. 자, 해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요. 4번 문제 해설입니다. 4번 문제에서는 이제 가압류의 등기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와 전세권의 효력 부분인데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이미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정한테 넘어갔고, 그리고 이 전세권이 따라가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피담보 채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된 것이죠.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부기 등기가 무효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은 전세권이 소멸한 다음에는 전세권과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을 동시에 이제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지만은 전세권이 수반되지 않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죠. 이제 그건 당사자 무담보의 채권으로 양도하는 것도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을은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 판결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판결을 한번 보면은 전세권이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 자체를 담보 물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전세권을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우리 뭐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양도하는 게 허용이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세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은 피담보 채권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담보 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것이다. 이제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쫓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은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은 그걸 담보하는 담보권도 같이 넘어간다는 그런 취지이다. 그런 취지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당사자 간에 이제 담보물권을 넘기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양수에 있는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담보물권을 소멸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부정성의 원칙 때문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 넘어갔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 물권인 전세권은 소멸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판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제부터는 담보 물권으로서의 효력만 갖게 되는 것이죠. 효력은 있다 할 것이나 그 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반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마저 소멸된 이상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어졌으니까 부정성에 의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담보 물권은 소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소멸된 다음에는 담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만 남아있는데 그 담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도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피담보 채권이 이제 사라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권마저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 부기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 가압류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압류 부기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이제 전세권을 말소하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압류 등기도 부기등기도 당연히 말소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문의 2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문의 2 사실관계 한번 보도록 하죠. 1문의 2 사실관계 A가 B에게 X 토지와 그 위에 Y 건물을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B가 이제 X 토지와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B는 찜질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 X 토지와 Y 건물을 매수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B는 Y 건물을 찜질방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C은행으로부터 3억을 빌리면서 C은행에 대해서 Y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죠. 그러니까 C가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이었죠. 자,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찜질방으로 개조하기 위한 그런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죠. 그래서 갑과 Y 건물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자, 동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요. 2012년 3월 1일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2012년 3월 1일 날 공사가 완료되었으니까 이때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됐고요. 2012년 3월 1일 날. 하지만 B는 갑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년 4월 1일 B는 X토지에 대해서 B는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못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2년 4월 1일 B는 X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공사 대금이 부족하자 B는 X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X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어요. 지금 요 1, 2, 3번의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B가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것 자체는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자, 넘겼고요. 매도하였고 을은 2012년 6월 2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요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건물 소유자의 관계에서 나중에 다른 문제들이 제기될 수는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유치권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요 사실 자체는 을한테 매도한 사실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B가 C은행의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C은행은 Y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자, C가 근저당권자가 Y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래서 2012년 7월 1일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고, 자,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7월 1일 경매 개시 결정에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고 2012년 11월 1일 Y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갑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고 2012년 12월 1일 이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12년 12월 1일 날이 되겠죠. 매각 대금을 납부한 시점이 완납한 시점이 결국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죠.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거는 이미 이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계속적으로 독촉하자 2015년 5월 1일 B는 갑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 2012년 5월 1일 이제 B가 갑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그 Y 건물을 이제 갑이 점유를 개시하게 된 거죠. 점유를 개시하게 된 거고, 즉 B가 갑에게 인도를 한 것이 되겠죠. 2012년 5월 1일 날 이제 인도를 한 거 되니까 이 시점에 이제 갑은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갑이 이제 유치권 취득. 피담보채권은 이미 발생했고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이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건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갑은 유치권에 항변을 하는 거죠. 이 건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이제 건물 반환 청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갑은 이제 이거는 병의 청구인 것이죠. 갑은 유치권 항변을 합니다. 즉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때까지 Y를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치권 항변을 하는 거죠. 자, 갑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병이 재항변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Y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저당권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유치권이 발생했다. 유치권이 발생했다.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논거는 어떤 거냐면은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그 다음에 병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마침 병이 갑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대여금 채권과
갑이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 번씩 보죠. 뭐 병이 Y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뭐 청구 원인을 갖췄죠. 병은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갑이 Y 건물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원인은 다 갖춰졌고, 다만 갑은 자신이 유치권에 기초해서 이제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이라고 하는 점유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병은 유치권의 항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항변을 하였냐. 첫 번째,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유치권이 발생했으니까 유치권의 발생을 경락인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상계하겠다. 자기가 마침 갑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갑이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이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겠죠. 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과 자신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서로 상계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유치권이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실행된 이후에 그 근저당권 실행이 되어서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장은 뭐 이유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상계 주장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 병이 갑에게 이 공사대금 채권을 부담한다면은, 그러면은 유치권자에 대해서 직접 병이 공사대금 채권을 부담한다면은 대여금 채권과 서로 상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공사대금 채권을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도급인인 B죠. 자,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의 채무자는 B이고 그 다음에 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병인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자의 귀속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는 병은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계도 역시 안 되겠죠. 자, 항변, 재항변 사유가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항변 사유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 있고요.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 있다면은 병의 건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돼요? 네,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병의 갑에 대한 그 목적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의 항변했을 경우에는 갑은 B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Y 건물을 반환하라, 이런 식의 이제 상환 이행 판결을 내려야 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자, 한번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판결 한번 같이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이죠. 네, 좀 지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에게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어야 하고 그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본질에 따른 급부 실현을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이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결합하여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분 설명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채권의 그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이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만약에 갑이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공사대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를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갑의 다른 채권자들 있잖아요. 갑의 다른 채권자들을 사이에 갑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이제 병이 우선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결론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유치권과 다른 거 상관없이 병이 갑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이 갖고 있는데 근데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병은 어떻게 될까요? 이 대여금 채권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게 책임재산이라고 하면은 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정부 명령을 받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병이 이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대여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를 해버려서 이 대여금 채권의 만족을 얻어요.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이제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병 2, 병 3이라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데 이 다른 채권자보다도 병이라는 채권자가 우선해서 만족을 얻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상계를 해버리면은 다른 채권자들은 상계해버릴 수가 없잖아요.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이제 병이 상계를 대여금 채권과 상계를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병만이 우선적으로 갑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병이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방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계양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상환이행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 다른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B가 2012년 8월 1일 날 Y 건물을 갑에게 인도하였다면, 자, 갑에게 인도한 시점이 언제예요? 2012년 8월 1일. 요 시점이 이제 바뀌는 거죠. 요 시점이 이제 그 갑을 점유하게 된 시점. 즉 B가 갑에게 이제 Y 건물을 인도한 시점이 5월 1일 날이었는데 만약 요 시점이 8월 1일 날이라고 한다면은 요 시점이 8월 1일 날이라고 하는 거는 요 시점과 어떤 시점을 비교해야 돼요? 2012년 7월 1일 날 시점을 비교를 해야 되죠. 2011년 7월 1일 날 강제 경매 이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2년 8월 1일 날 갑이 점유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행변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일단은 2012년 8월 1일 날 이제 갑이 점유를 취득했으니까 갑은 2012년 8월 1일 날 유치권을 취득하게 됐겠죠. 자, 그런데 2012년 7월 1일 날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유치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2012년 8월 1일 날 점유를 취득해서 갑이 유치권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경락인인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병의 반환 청구가 바로 그냥 인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만약에 2012년 8월 1일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요거는 이제 2012년 3월 1일 날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요게 2012년 8월 1일 날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역시 같이 비교해 봤을 때 경매가 개시된 시점이 2012년 7월 1일 날이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해서 유치권이 발생한 날이 2012년 8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은 다음에 유치권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그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은 다음에 점유를 취득하거나 또는 피담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유치권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주는 줌 수업을 내가 그 쟁점 정리할 때 얘기했지만은 줌 수업을 화요일 날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8시에 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날 혹시 뭐 전세권이나 유치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 학생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줌 수업에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